이제 건설업, 회계하고 세무 쪽, 실무 쪽인 얘기들을 어떻게 이제 결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뭐 부가세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책 목차를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네, 보시면 이게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이틀 동안에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1장에 보면은 이제 건설업의 얘는 말 그대로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급이나 하도급, 원도급 뭐 이런 용어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 예약 매출이다, 아니면 도급공사다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것부터 한번 쭉 잠깐 살펴볼 거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용어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2장은 수업에서 하기에는 해당 사항은 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각종 법률에 관련된 하도급에 관련 법률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뭐 관련된 법률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직접적인 이 공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런 법률도 여기에 몇 개 적어놨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 관련된 법률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메인은 이제 3장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가장 이제 실무하면서 이제 처음에 또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업무죠. 쉽게 해서 과세, 면세 뭐 구분할 수 있느냐. 또 이거 뭐 건설업은 또 우리 재화나 용역 이렇게 따질 때 이 용역의 제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거는 용역으로 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으로 구분되면 이게 왜 공급 시기도 다르고 생산자 발급 시기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매입세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양이 좀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넘겨 보시면은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개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보통 이제 그 회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보면 개정 과목은 가장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과목도 있지만 이 일부 특수한 업종에서는 그 업종에만 적용되는 개정 과목들이 또 따로 있죠. 뭐 왜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회계 공부하시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냐에 따라서 이 회계 세무 업무가 조금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의료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 과목에 대한 것만 또 따로 공부를 좀 시키죠. 뭐 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회계와 세무 실무에서 여기 뭐 뜬 게 아니고 이제 주로 회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외상 매출금 이거 말고 뭐 공사 미수금이라든지 뭐 분양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개정 과목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꼭 알고 가십시오.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 16페이지 넘어가시면은 5장이 이제 건설공사 원가 계산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원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원가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재료비가 있고 이제 노무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그러면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뭐 지금 재료 간접비 이렇게 되는데 건설업은 이거 말고도 특수하게 어떤 원가가 추가로 더 반영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외주비라는 게 좀 많이 들어가죠. 외주비가 다른 업종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부 업종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업종보다 외주비가 특히 비중이 높은 게 이게 건설업의 특징이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 계산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인식하고 비용도 인식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사 원가 계산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아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런 얘기고. 자, 6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원칙은 진행 기준이지만 또 인도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왜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건설공사는 그냥 다 진행 기준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분양하시는 그 예약 매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건설업 용어로 치면은 예약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원면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또 원칙은 이제 인도 기준이지만 사전에 분양이 완료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행 기준도 계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수익 비용을 어떻게 진행 기준에 맞춰서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거 이제 회계가 끝나면 뭐 아시지만 이제 세법 얘기가 또 있죠. 뭐 부가세는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건설업은 법인세 세무 조정이 예를 들어서 수익 인식 시점이 회계하고 세법이 어때요? 서로 같아야 달라요, 기본이? 같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 조정은 일반 기업보다 건설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실은.
왜냐하면 회계 기준에서 적용한 거를 법인세법도 그대로 거의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인세 실무 부분은 회계만 제대로 할 줄 아시면은 크게 조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뭐냐면 여러분 업종별 세무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까지가 실제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회계세법 얘기고요. 이제 먹으면 공동도급공사고 9장은 재건축 재개발, 10장은 공동사업, 그다음에 11장 기부채납, 12장은 이제 시행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한두 개 정도 업종은 진행은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업종들도 특수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시간은 앞단계에 충분히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시행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는 이제 더 조특법, 세액공제 감면이 이게 크게 뭐 이건 건설업만 적용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기업하고 동일하고 그다음에 33페이지가 조금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방세 실무입니다. 건설업의 지방세고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취득세죠. 취득이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또 분양을 하거나 또 우리가 완성되는 사용 승인이 나면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중과세 문제 이런 거는 또 한 번 또 언급을 하셔야 되니까 진행을 할 겁니다. 취득세하고 일부 종부세 일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보편적인 얘기들입니다. 뭐 건설업에 대해서 주식거래나 기타 세무조사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4대보 이 정도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선은 앞에 있는 회계세무 쪽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내용을 잠깐 들어갈게요.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건설업은 업종 중에서 특수한 업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세법에서도 일반 기업은 아니고 이제 특수한 업종에 해당하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사항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실 만한 게 뭐 사대보험 관리도 일반 업종보다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왜 부가세 업무도 솔직히 일반 회사보다는 조금 힘든 업무입니다. 건설업이 제일 귀찮죠. 그리고 원가 계산도 이게 쉽지는 않죠. 원가 계산도 왜냐면 현장이 여러 개인 회사는 현장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죠, 실은. 현장 뭐 한 10개만 되더라도 뭐 혼자 다 한다 그러면 그거 거의 잘 힘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조금 초보적인 얘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거기 1번 잠깐 보시면 파란색 부분만 한번 보세요. 처음이니까 그냥 쉬운 얘기부터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심사부터 좀 과정이 있죠. 다른 이런 업종들은 그냥 재무제표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본금 실질 심사까지도 해야 하니까 거기 좀 띄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한번 볼까요? 실질 자본금 심사나 적격 심사, 시공 능력 평가, 신용 평가를 위한 경영 비율 분석, 입찰 요건에 따른 양호한 점수 등 재무제표 작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부여되는 업종이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이 평가나 아니면은 심사하는 과정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되는 게 좀 까다롭다. 뭐 이 소리입니다. 자, 한 장 또 당겨 넘겨보시고. 두 번째가 건설업은 세금 계산서 작성 시점인 공급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일을 해주고 도급공사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계약에 따라서.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먼저 수익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 업무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대부분이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먼저 처리했다가 그래서 선금이나 기성금 이렇게 진행기 좀 파악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뭐 매출로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이 건설업만이 갖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좀 다른 게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게 중간 지급 조건부다, 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다, 뭐 이런 용어들이 하죠. 일반 회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잘. 그죠? 근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이 이게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특히 이제 세무조사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들도 되게 얘네들이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꼭 잘 알아라.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설업의 부가세 핵심은 과세면사 현장의 세무관리다. 뭐 아시겠지만은 물론 대부분이 과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면세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걸 겸용이라고 하죠. 겸용 사업을 하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대표적인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죠. 근데 똑같은 아파트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그건 과세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보통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면적을? 네, 85제곱미터, 그렇죠? 근데 이게, 분양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이죠. 그렇지. 분양 면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전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분양 면적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 32평, 33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냥. 네. 최소한 건설업에서 이랬으면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지 뭐 이런 거 공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구분할 줄 아냐 이런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메인 주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건설업의 개종 과목은 다른 업종과 타업종과 다른 개종 과목이 많더라.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수익 잡는 것도 다르지만은 개종 과목도 다르잖아요. 미수금도 다르고 선수금도 다르고 보통은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을 설정하지 않잖아요. 공사 미수금, 분양 미수금 뭐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개정 과목도 뭐 가설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개정 과목이 독특한 게 좀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5번은 건설업의 세무는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공사 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 인식하는 거다. 공사 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한다는 뜻의 의미는 뭐예요? 진행 기준 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률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여섯 번째는 건설업은 전체 노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정도도 하고 물론 뭐 토목공사나 이런 거는 좀 노무비 비중이 좀 작긴 합니다만 일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노무비 비중이 좀 높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가셔서 그 다음에 7번 종합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외주 비율이 높은데 외주비는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개정값. 여러분 먼저 그 건설회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그래서 면허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이냐, 이 전문이냐 이걸 구분하고 그리고 외주비 비중이 높고 그러면 보수총액 산정도 필요하다. 인건비 할 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은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9번도 뭐 일반적인 얘기고 10번은 건설업은 4대분 관리 신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뭐 아직도 이제 그 10장이라고 하는데 오야지라고 하죠 보통 그런 데에서 이제 이 대금을 지급할 때 좀 주의할 점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한 장만 잠깐 넘겨 보시면 이제 용어가 몇 개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 걸 안다란 전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에 관련 당사자가 있죠. 뭐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만 제일 많이 그래도 쓰는 게 여러분 거기 박스 보시면 여러 개 법률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부른 게 다 다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시겠지만 뭐 건설산업기본법에 쓰는 용어를 일반적으로는 씁니다. 실은. 그죠? 예, 그래서 왜 시행사가 있고 건설사가 있는데 건설은 거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또 다시 나눴네요. 근데 종합건설은 원래 시행이 이제 발주자라고 하고 뭐 회사가 여기서 꼭 발주자라는 게 시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만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자 그리고 수급인, 하수급인이다 요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원도급자, 하도급자. 보통 줄여서 원도급, 하도급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수급인, 하수급인, 원도급,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도 그 관련된 법률에서 쓰는 용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어차피 공부할 때는 하나로 통일해서 보시는 게 나으니까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쓰는 발주자나 그다음에 수급, 하수급, 원도급, 하도급 이런 용어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발주자가 뭐고 뭐 수급인이 뭐고 뭐 이런 용어들을 거기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의미는 아실 거라고 보고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뭐 설계 이런 것도 다 아실 거죠. 예, 감리도 다 아실 거고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여러분. 50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 자, 5번 동그라미가 공사 감리자라고 나오죠. 그 용어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건축법상의 용어인데 거기 보면 공사 감리자란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 도서, 우리 설계 도면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라고 한다.
그래도 하나의 건설의 주체가 되긴 하죠. 그죠?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공사 감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 이제 생계한서를 발표하는 과세대가 됐고,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주시면 용어,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자, 그 용어 하나 다시 확인하죠.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기타, 위탁, 기타 명칭여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죠? 원도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도급계약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하도급이 있는데 잠깐 보세요.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원도급이죠. 아까 원도급자가 수급사업자, 하도급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건설 위탁 받은 것을 수급자에게 다시 위탁한 거. 우리 보통 재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사이 시공하거나 용역 수용해서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줄 때 나타나는 계정이 이제 그때 지급하는 계정이 우리가 보통 외주비 계정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래서 공사원가 명세서가 이제 외주비 계정을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잠깐만 이 과정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회계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결산하는 과정 순서 정도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뭐 물론 아신 분도 있겠고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짤막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회사에서 수많은 회계상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발생하면 그 회계상의 거래를 회사는 왜 장부에 다 기록을 하죠. 회계 장부에다 기록합니다. 그럼 뭐 회계 장부라고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최초로 거래를 기록하는 걸 이제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옛날에는 우리 손으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손으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시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요즘엔 다. 불러오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기록하는 최초 장소가 이제 분계장이죠.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를 만드는 개념이 이제 분계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부에서 계정 과목별로 장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줄여서는 원장이라고 하고 또는 뭐 실무적으로는 또는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부들이 만들어지고 이 장부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작업이 뭐가 있냐면 시산표가 되는데 아직 손을 좀 덜 봤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이 시산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또 하나의 시산표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죠. 실무적으로 만드는 시산표는 우리 뭐 있어요? 여러분 업무 보실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실무적으로 만들죠? 우리 보통 줄여서 합잔이라고 하잖아요. 근무해 보신 분들, 야, 이 합잔 다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들어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 작성되는 게 뭐냐면 이걸 만들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직접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회계 프로그램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자동화되고 전산화된 것 뿐이지 실제로 저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이제 필요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7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있죠. 차량이 있어요. 회사 차량이 한 대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냈어요. 1년치 보험료.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 보통 이제 보험료는 보통 선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렇게 납부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12월 말일자에 가시면 여러분 12월 말일 가시면은 이 차량 보험료 뭐 그냥 7월 1일 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7월 1일 가면은 그냥 월할 계산하세요. 간단하게. 이게 보험료를 1년치를 선납했지만 이게 모두 X 1년 뒤에 귀속될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가서 야 이거는 반절은 올해 거지만 반절은 내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로 해요?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하죠, 여러분. 선급보험료 해도 좋고 선급비용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하는 이 분계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결산수정 분계죠, 여러분. 그렇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다 알겠지만, 다 알지만,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놔두고 끝내면 작업 안 하면 이거는 현금주의로 돈 나갈 때 이거를 기록 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어느 주의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렇죠. 발생주의로 전환되는 거죠. 예. 재무제표 자체가 아시겠지만 다 발생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수정 분계를 한다라는 거는 이 상태까지는 현금주의로 기록된 거를 이주의로,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얘기고. 왜냐면 기본적인 거 정도는 용어를 알아야지 뭐 우리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 합계잔액 시산표, 우리 시산표라는 게 합잔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왜, 여러분들도 결산하실 때 보면 합잔을 꼭 먼저 열어보고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재무제표부터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합잔 확인하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합잔을 왜 먼저 검토를 하죠?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정별로,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 차변의 합계 계정과 대변의 합계 계정이 서로 간에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차대가 안 맞으면 뭐 뒤로 가나 마나지 뭐 일부 이미 틀렸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걸 다 맞춰 놓고 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맞았으면 이제 합장까지 다 했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총괄 만약 결산하는 분이라면 결산팀장이라면은 야 이거 다 맞췄으면은 그다음 뭐 하지 이러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건설업하고 제조업에서 만드는 게 뭐 있어요? 다른 업종을 안 만들잖아요. 건설과 제조업은 원가 명세서를 만들죠. 건설업은 공사 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제조업은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걸 만들죠. 손익계산서부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가 계산할 때 보면은 이 제조 원가 명세서를 공사 현장별로 이렇게 집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비는 따로따로 현장별로 집계하고 간접비는 공통비니까 배분시키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게 이제 뭐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IFRS를 쓰시는 분들은 포괄손익계산서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만들고 요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만들죠? 이거 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경우는 이제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고 그리고 나서 만드는 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 감사를 안 받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만들면은 이제 업무가 종료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외감을 대부분 또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감 받으면 여기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저쪽에 분계장 정도 작성하는 거와 결산수정 분계 사항을 확인하는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버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보면 분명히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를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한번 읊어봐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반 이상은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부분을 공부했지 이게 이 결산이란 과정이나 좀 재무제표 회계 과정이 어떻게 시스템대로 흘러갔는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안 해본 상태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과정인데 건설업은 특수하게도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다른 일부 업종들은 대부분 없지만 다른 데들은 뭐 서비스업 같은 건 이걸 아예 만들 필요가 없고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 업종 같은 거는 상품 매입만 쓰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 업은 요거를 만들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뭐 이 얘기죠, 실은. 그죠? 건설업만의 특징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좀 몇 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51페이지에 양가로 5번 보시고,
뭐 기본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 저 정도 용어를 알고 계시면은 기초는 있다라는 얘기 보니까 예약 매출, 도급공사, 그죠? 예약 매출은 자체 사업, 외주 사업 이렇게 도급공사는 외주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면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예약 매출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사 사업, 본사 그러니까 건설사한테 사업 지어줘라고 하면 그게 도급공사 개념이죠. 이거 그냥 다 지어줘 내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어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약 매출이란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 조건을 매수 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령한 후 매매 목적물을 제조 건설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급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와 같이 원도급, 하도급, 기타 명칭이어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걸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의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왜 굳이 이 용어를 따로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도 기준이죠. 인도로 갑니다. 근데 장기 건설은 도급공사는 뭐예요? 진행 기준. 그죠? 그 다음에 예약 매출은, 이것도 단기는, 인도기지만 뭐예요? 얘는 여기가 예약 매출은 원칙은 인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양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분양된 부분에 한해서 또 진행 기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가 수익의 인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자, 한 장만 또 넘겨볼게요, 여러분. 거기 여섯 번째 분양 수익과 공사 수익이죠. 또 용어도 다르네요. 같은 수익. 여러분 분양 수익은 어느 매출에 대한 수익이죠? 예약 매출이죠. 그죠? 아시겠지만 도급공사는 공사 수익이죠. 이런 거 구분 정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봅시다, 여러분. 분양공사 예약 매출의 수익 인식은 인도 기준이 원칙이지만 완성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사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분양 수익을 인식하는 거다. 그렇죠?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완공 전에 분양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 형태이죠. 거래 형태이긴 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총 분양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양된 금액의 공사 진행률을 곱해서 분양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여러분? 예, 뭔 소리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100채라고 할게요. 아파트 100채다. 100채를 전체 짓는 거예요. 분양할 목적. 총 분양 수량은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실제 분양된 부분이 60채다. 그러면 수익은 당연한 얘기지만 100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60으로 기준으로 잡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60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분양가액이 10억이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30%면 30% 적용하라 이런 얘기죠. 60채를 다 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진행된 걸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약 매출에 대한 수익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률 내기를 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자, 그다음에 도급공사 한번 보시죠. 도급공사 수익은 착공과 진행 중 공사 원가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 비용으로 집계해서 공사 원가로 대체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도급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원가가 발생하면 보통 어떤 계정으로 몰아놔요? 공사 원가 발생한 거를 미성공사 계정이라고 반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공사 원가에 의해서 공사 진행 기준이나 완성 기준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급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행 기준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근데 이걸 계산하는 걸 이제 뒷부분은 보는 거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를 자체를 먼저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인도기준, 진행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인도기준은 공사가 완성되어서 인도되는 시점에 총 도급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공사 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총 공사비를 공사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말로만 하면 참 이게 참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 이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를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또 아닌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 개시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되고 완성해서 인도가 되고 회수가 되는 게 작업의 일반적인 순서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기업도 수익을 잡는 방식이 언제 잡느냐에 따라 다 이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데들은 진행하면서 잡고, 어떤 데는 완공하면서 잡고, 완공해서 물건을 넘겨줄 때 잡고, 넘겨준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을 잡고, 이렇게 해서 다 다르죠. 그죠? 근데 건설업은 여러분 언제 수익을 잡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는 당연히 뭐예요? 인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너 건네줄 때가 인도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또 건설업의 특징은 뭐냐면 인도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인도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여러분 아는 단어로 치면 사용승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만의 용어가 인도가 사용승인이죠. 저 사람이 쓸 수 있으려면 사용승인이 임시라도 나와야지 이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왜냐면 회계세법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도주의, 인도기준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건설업한테 인도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적합하지 않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인도가 야, 사용승인 나와야지 저 사람이 와서 쓸 수 있잖아.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뭐야?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룰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건설업은 딱 저 정도만 용어를 알아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이라든지 또 일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회사 걸 보면은 회수 기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나한테 일 시키는 회사가 부도났어. 그럼 뭐가 돼요? 그때는 회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돈을 못 주는 부분까지 내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론이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자, 8번째 용어. 저런 용어들이 조금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요. 그냥 여기 맛보고만 하십시오.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라고 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왜 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기본이 뭐냐면 계약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알아야지 이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저 사람이 뭘 문제 삼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가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네요.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중간지급조건부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나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용역증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계약을 해서 계약금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한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까지 6개월이 넘어요. 그리고 돈을 받는 시점이 뭐냐면 여러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다는 건 총 몇 번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이죠. 그렇죠. 계약금 빼고 2번 이상이니까 분할이라는 건 2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대금을 나눠서 받으면 그런 형태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면 혹시 아시는 분들 이때는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를 어떻게 잡게 되겠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여러분. 돈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한 때를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시키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하기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저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표현과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완성도 기준 조건부가 여러분. 건설공사 등의 등급계약에 대해서 대금 지급 조건으로서 당의 건설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의 영무의 완성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받기로 하는 약정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계약서 직접 보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도급공사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해서 여러분 대금을 청구해서 완성도가 30%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금도
우리가 청구를 전체 도급 금액의 30% 정도를 청구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60%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대금은 한 50% 정도 청구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금 청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 계약. 그걸 뭐라 부른다? 이게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완성되면은 몇 퍼센트 돈 주시고 우리한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거기에 맞춰 돈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뭐라고요? 완성도 기준 조건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용어들이 이제 건설업에서 우리가 특히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업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표현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이거는 회계세무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업의 제일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종합건설업은 여러분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 줄 수도 있죠. 그럼 전문건설업은 자기와 같은 업종인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이거 회계세무 업무는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기본 나왔으니까 기본으로 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재하도급은 같은 전문건설업끼리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정도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정도는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그냥 오른쪽 그냥 박스로 그냥 정리된 걸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박스, 오른쪽 제일 위에 박스. 종합건설업, 재하도급을 줄 수 있냐, 여러분? 재하도급 형태 보세요. 재하도급.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은 줄 수 있어요. 전문건설업자는 부대공사 중 다른 면허에, 다른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한테는 하도급 줄 수 있죠. 나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문건설업이 부대공사 중 동일 면허, 그러니까 나하고 동일한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받은 데는 또 재하도급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건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